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들어가겠습니다. 참 말하기 화법을 되는데 이 말하기 화법 이 파트는 모의고사 이제 수능에서도 항상 내죠. 수능에 굳이 따진다면 화법 전문 파트가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 전문이 나오죠.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수능보다는 어렵지는 않고요. 공무원에는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온가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1번 말하기 장점과 단점. 이거는 상식에 가깝죠. 음성언어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2번 말하기 실제 보면 별표. 자, 말하기를 보면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네. 1번 보면 설명하고 2번 설득이 있죠. 설명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것이고 설득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인 글이 될 것이고 주장은 주관적인 글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용어 설명이 중요해요. 용어 설명.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길이도 짧고 좀 쉽게 나온 편인데 수능에 비하면 제목을 보고도 어떤 화제 이야기거리만 보고도 설명하는 말하기인지 설득하는 말하기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가령 미사일과 인공위성 로켓의 차이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명일까 설득일까? 설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줄만 읽어보고도 이건 설명하는 말하기구나. 금방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설명 봅시다. 1번 개념. 듣는지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나 사물, 현상,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 그랬네요. 목적.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 전달 밑줄. 알게 하는 것. 즉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해 동그라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건은 밑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하면 돼요. 4번 방법이 중요한데 빨간색 밑줄.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는 말하기 할 때 설명하는 말하기의 방법인데 자 먼저 기억 지정과 니은 정의가 있네요. 지정과 정의가 있는데 보시면 시험에 9급 기준에 시험에 지정과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정의만 엄청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딱 설명하는 말을 딱 보고 이게 정의다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지정의 공통점은 뜻풀이야. 뜻풀이. 개념 설명. 뜻풀이 하는 것을 정의 또는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밑에 지정을 보면, 정의를 보면, 밑에 색칠해진 거 보면,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문학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정의가 뭐다고? 뜻풀이. 정의란 말은 정했다 그 말은 의인의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란 말 뜻이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문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문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문학이란 요걸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의 형식은 문학은 뭐뭐이다. 또는 문학이란 뭐를 말한다. 또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뭐뭐 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한다.
없어.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정의구나 라는 금방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의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학의 정의를 내리려면 어떤 것을 말한다,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뜻풀이가 되잖아. 그래서 뒤에 설명한 파트를 정의항이라고 이야기하고 문학이란 뭐다? 문학은 정의를 당하는 것을 피정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이야. 봐봐. 문학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문학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잖아. 그 무엇을 말한다 파트가 정의항이야. 문학은 또는 문학이라는 것이 피정의항.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학을 정의를 하는데 두 번째 지켜야 할 조건이 뭐냐면 문학, 음악, 영화, 무용,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미술,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예술이죠. 그러면 문학을 정의하려면 위에 있는 상위 항목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상위 항목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게 상하이잖아. 상위 하이잖아. 이게 상위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상위어라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상위어 개념을 유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이어를 종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피정의항을 정의하려고 했을 때 유개념으로 상이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문학은 뭐하는 문학이라 하면 안 되고 문학을 문학이라는 단어로 쓰면 안 되지. 문학을 설명하는데 상이어로 설명해줘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문학도 예술, 음악도 예술, 영화, 무용, 미술 다 예술인데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와의 차이가 요거죠. 언어로 표현하니죠. 그렇죠? 언어로 표현한. 음악은 소리로 표현한. 영화는 화면으로 표현한. 무용은 몸짓으로 표현한. 미술은 선이나 색채 이런 걸로 표현한. 그러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종류와의 차이. 다른 종류와 차이가 있어야 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종착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켜야 정의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의는 정의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학을 정의할 때 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며 대신에 뭐로 설명해야 돼? 유개념으로 상이어로 설명해야 돼.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종차가 있어야 돼. 종차가 뭐다? 핵심 다른 종류와의 차이. 핵심 속성이 뭐가 있어야 한다? 종차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문학은 감동을 주는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학은 감동을 주는 예술이다 했으면 종차가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왜? 다른 것도 다 감동을 주기 때문에 문학만의 종차가 없지. 핵심 속성이 없잖아. 그러면 지정이다 그래요. 문학의 정의를 내리는데 뭐가 없으면 종차가 없으면 지정이다. 그러면 지정과 정의의 가장 큰 차이는 종차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종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기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어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정과 정의 차이를 물어보던 문제는 다 한 번도 내지를 않았고, 알겠죠? 한 번도 내지 않았고 뭐만 정의냐 아니냐 중에 심지어 문학은 감동을 주는 예술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지 종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정의를 해도 돼요. 알겠죠? 다만 이제 정의를 찾으라 했는데 고등학생들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막 설명을 해. 정의양, 피정의양이 있어야 하며, 피정의양에서는 정의양의 용어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되며, 정의양에서는 유개념으로 설명해야 되고, 종차가 있어야 한다. 막 설명한다고. 위에 글을 읽었을 때 다음 중 정의가 가장 잘 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능이고 공문에서는 그냥 정의가 쓰였다 안 쓰였다. 정의하고 지정 묶어서 뭐라고 한다? 뜻풀이 개념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의 또는 지정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지정에 한번 볼게요.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해야 되는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확인하는 설명으로 가장 초보적인 설명을 했는데 1번 보세요. 머리가 길고 키가 큰 애가 철수이다. 철수를 정의한 것 같은데 머리가 길고 키가 큰 애가 철수라고 했는데 머리가 길고 키가 큰 애가 철수의 종차가 아니죠. 그런 애는 철수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정이다. 그 말이에요. 밑에 것도 볼까요? 전통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말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전부 다 전통이 아니죠. 유물도 있고 인습도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전통의 정의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전통의 정의라고 하고 일단 풀어야 돼. 종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 다음 471조 예시입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을 분류가 있고 명 분석이 있네요. 자, 분석과 분류가 있습니다. 둘 다 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 나누어 설명하면 분석 아니면 분류입니다. 근데 이 석자를 이렇게 쓰면 쪼갤 석자고요. 묘자는 종류리자인데 분석은 쪼개어서 나눈 거야. 구성 요소로. 구성 요소로 쪼개어서 나눈 것을 분석 그럽니다. 반면에 분류는 종류별로 나오는 거야.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종류별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나누어 설명하는데 기준이 있으면 그냥 닥치고 분류입니다.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닥치고 분류다. 기준이 없으면 분석이다. 가령 예를 듭니다. 사람은 피부색에 따라 황인, 백인, 흑인으로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나누어 설명하면 분석 아니면 분류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피부색이라고 하는 피부색에 따른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야? 분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분류가 나올 때 다 이런 기준을 줬습니다. 기준을 줬다고요. 그러나 수능에서는 기준을 지워버립니다. 숨겨놔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확인, 백인, 흑인으로 내가 왜 수능 것을 자꾸 들먹이냐면요. 추세가 공무원 지문도 수능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고 있는 걸 봤을 때 수능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능을 자꾸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확인, 백인, 흑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주면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야? 피부색이라는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지금까지 공무원 기출 문제는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딱 눈으로 보이게 해줬기 때문에 바로 불륜지 금방 맞췄다고. 근데 만약에 EBS 수능처럼 기준을 지워버리고 속에 숨겨놨다면 불륜지 분석인지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냐? 쉽게 풀었잖아. 어떻게 풀었냐면 보세요. 분석을 하잖아. 분석은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야. 내가 분석을 사람을 분석해 볼게요. 사람을 분석하면 사람은 머리, 몸통, 팔다리. 사람은 머리, 몸, 팔다리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눈 겁니다. 쪼갠 겁니다.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분석과 분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냐를 보면 되는데 기준을 숨겨놨을 때에는 분석은 보세요. 분석은 무엇은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거든. 이렇게 분석은 구성 요소로 쪼갠 석자야. 나무 목자 도끼 근자잖아. 도끼를 옆에 나무에서 쪼개는 거잖아. 그러면 쪼개서 나눈 분석은 나눈 것들을 다 합쳐 본드로 붙여. 본드로 다 붙이면 원래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분석이에요. 그럼 봐봐. 사람은 머리, 몸통, 팔다리로 나온다는데 머리, 몸통, 팔다리를 합치면 사람 한 명이 되지. 그러니까 분석이야. 근데 영어는 기준으로 숨겼다 하더라도 황인, 백인, 흑인을 합치면 사람 한 명이 되냐? 그런 사람은 없죠. 괴물이죠. 그래 안 그래? 이러면 어쩐다? 분류다. 종류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준을 줬지만 안 줄 수도 있다. 수능처럼. 알겠죠? 그럴 땐 어쩐다? 나누는 것들 다 합쳐봐라. 합쳐가지고 원래 대상이 나오면 분석이고 안 그러면 분류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리얼 분류 봅시다. 문학의 장르에는 시, 소설, 스피, 희곡 기준을 숨겨놨죠. 그러면 시, 소설, 스피, 희곡이라는 거를 4개를 다 합쳐. 그럼 문학 한 작품이 되냐고? 안 되죠. 그게 다 섞은 문학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죠? 이러면 뭐야? 분류다. 미음 보세요. 미음 밑에. 문학은 언어, 주제, 문체, 소재를 합치면 문학 한 작품이 되냐고? 맞죠? 밑에 것도 보세요. 물고기는 머리, 몸통, 지름을 이루겠다. 합치면 물고기 한 마리 되냐고? 맞죠? 네? 이런 것들이 분석이다. 자, 그러면 분류와 분석 사이에 네모친 거 있잖아. 이건 뭐냐면 분류와 구분을 보시면 자, 분류를 보세요. 사람은 확인, 백인, 흑인 나온다 그랬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건 분류가 아니고 구분이야, 구분.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과 분류의 차이점을 말해줄게요. 구분은 무엇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눈 것이 구분이고요. 반대로 무엇을 뭐의 종류라고 한다. 이게 분류야. 그러면 얘가 분류가 되려면 황인, 백인, 흑인을 사람의 종류라고 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뿐이에요. 이런 걸 분류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황인, 백인, 흑인으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분류가 아니고 구분이라고 하잖아. 구분이라고 하는데 왜 분류라고 했냐? 그게 중요해요. 분류하고 구분을 합쳐서 분류라고 하거든. 있죠? 그러니까 구분도 분류에 들어가요. 이제 분류는 크게 두 종으로 다시 나누는데 구분과 분류가 있다.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읍입니다. 비교하고 대조가 있네요. 비교, 대조 보시면 두올 이상 그랬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2개 이상이에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2개 이상인데 2개 이상 사물 또는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비교,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예문 보세요. 연극과 영화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같은 거잖아, 비슷한 점이잖아. 그러면 비교. 그러나 연극은 입체예술, 근데 영화는 평면예술이다. 이런 뭐야? 차이점이잖아. 대조. 어렵지 않죠? 그러면 비교와 대조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단 2개 이상인 거죠. 뭐 정의나
아까 뭐 있어? 분류 분석이나 설명하고자 했으니까 하나야, 하나. 근데 비교 대상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두 개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비교하고 대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유추입니다. 유추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유비추리의 줄임말인데요. 유비라는 게 뭐냐면, 유사한 것을 비유했다는 뜻이에요. 유사한 것에 비유한 줄인데, 뜻풀이 한번 봅시다. 추상적이거나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려겠어. 너무 추상적 반대가 구체적이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을 설명하려게. 그 다음, 생소한 것, 낯선 걸 설명해야 돼. 근데 독자가 못 알아먹을 것 같아. 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알기 쉽게 전달하기위해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또는 낯익은 대상에 빗대요. 낯익은 것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익숙히 알고 있는 것에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유추라고 해요. 유비추. 자, 예문 봅시다. 연극을 할 때, 연극 동그라미. 연극을 할 때 미리 준비를 잘해야 성공적인 공연을 할 수 있듯이 밑줄. 우리 인생도 인생 동그라미. 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인생을 말하고 싶은 거야? 연극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인생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인생을 말하고 싶은데 인생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범위가 추상적이야. 근데 마라톤은 익숙히 알고 있고 마라톤이 뭐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인생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너무 낯설고 인생이라고 하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을 마라톤 경기 구체적인 것에 빗대서 표현했다고. 이게 뭐야? 유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추하고 비교의 차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험 볼 때. 자, 유추하고 비교의 가장 큰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유추하고 비교의 가장 큰 차이 두 개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비교는 뭐과 무엇을 비교했나? 연극과 영화. 연극과 영화를 비교했죠? 유추는 뭐과 무엇을 했나? 비교했나? 연극과 인생 차이점 알겠나요? 연극과 영화는 둘 다 뭐야? 예술 장르지. 근데 인생과 마라톤은 아무 관련이 없지. 이겁니다. 이거를 국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범주냐 다른 범주냐 그거예요. 같은 범주에 비슷한 점을 들을 때는 뭐야? 같은 범주에 비슷한 점을 든 것은 그렇죠. 비교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범주의 공통점이야. 그건 뭐야? 유추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버스도 사람들이 출근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것처럼 택시도 사람들이 출근할 때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교야 유추야? 그렇죠. 비교죠. 뭐 그렇듯이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돼?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은 마라톤 경기 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교야 유추야? 그렇죠. 완전 범주가 다르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면 끝난 거야. 다 끝났는데 또 하나 숨겨놓은 실제 뜻은 뭐냐면 비교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개예요. 버스, 택시 둘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추는 구체적인 것에 빗댄 거잖아.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설명하고 싶은 것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것에 빗댄 거지. 익숙하고.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앞서 내가 말했던 같은 범주냐 서로 다른 범주냐. 알겠어요? 그때 한글날이었는데 TV를 봤더니 한글날만 되면 바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상위 가장 많이 팔린 1, 2, 3위 아파트, 그 다음에 가장 고가의 아파트 1, 2, 3위 아파트 3개씩. 그게 그거더라고 회사가. 그 회사하고 아파트 브랜드를 이름을 봤더니 구가 하나도 없음. 우리말이 없고 다 뭐야? 영어식 웨리어야. 이해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말은 사람들은 어쩐다? 고가의 아파트 하면 순 우리말로 치는 아파트를 하면 고가가 아닌 인식이 있고
영어식 뭐 외래어 그렇게 뭐 잘해서 좀 이상한 외래어식을 해놔야 고가 아파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쉼터 마을 근다든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예를 들면 이해돼? 그렇게 지어놓으면 좀 싼 아파트 같은 느낌. 뭐 영어로 뭐 무슨 타워 막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어놓으면 왠지 그 비싼 아파트 같은 느낌.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비싼 커피는 계속 뭐 영어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비싼 커피 같고 우리말로 이 커피는 별로 싼 같은 느낌이 든다면 나중에 사람 이름도 영어식으로 많이 지게 될 것이고 이해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우리말 자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언어와 아파트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언어와 아파트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추에 가깝다고 봐야죠.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 말이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아끼지 않을 풍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앵커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뭐야? 저거는 비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추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말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유추하고 비교를 차이점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음과 지읒이 있는데 서사적 설명과 묘사적 설명이 있는데 지금은 제목이 뭐야? 원래 단어 제목이 말하기잖아. 말하기가 아니고 글쓰기에서는 글쓰기에서는 설명, 설득, 서사, 묘사 네 가지예요. 이해돼? 근데 서사, 묘사를 어디에 집어넣어서 크게 보면 말하기 화법을 따지면 설명에 집어넣구나. 글을 쓸 때는 서사와 묘사가 달라요. 똑같아요. 서사는 옆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 흐름 밑줄. 이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모든 설명 방법 중에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는 것, 시간의 흐름을 따지는 것, 시간성을 따지는 것은 서사만 있습니다. 서사만 시간성을 따집니다. 서사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서는 소설했다 그 말로 사는 사건이야. 사건을 서술한 것을 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려면 아침에 뭘 했고 뭐 어떻게 하고 상대방 욕을 해갖고 붙어갖고 싸움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사건이지. 시간성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거 봐봐. 사람은 사람이면 이렇게 나뉜다. 시간성 없어. 응? 인생과 마라톤은 같다 그랬어. 그럼 뭐가 없어? 시간성이 없다고. 근데 사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엎어지고 붙고 싸우고 했다고. 이거 사건이죠. 이거 시간성이 있어 없어? 시간의 흐름이 있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일단 중요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전달. 사건을 서술했다고. 그렇죠? 예문 볼까요?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으로 학교 갔다. 지읒 보세요. 묘사. 묘사적 설명은 묘자가 그린다 뜻이거든. 미술 용어에 소묘라는 게 있죠. 소묘. 그리는 거. 사자는 벗겨냈다. 복사. 그림 그리듯이 벗겨낸 것을 묘사 그럽니다. 읽어볼까요? 대상을 인상에 의존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어떤 것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또는 뭐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야? 묘사입니다. 그러면 막 움직이는 것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막 가고 있어.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만 안 바뀐다면. 알겠죠? 딱 그 시각, 정제 그 시각에 나무는 지금 떨어져 있고 보스는 지나가고 무엇은 어쩌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쓰면 묘사입니다. 밖에 비교 묘사죠. 알겠죠? 그 상황에서 뛰어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고 악수했다. 그러면 시간이 바뀌었죠. 그러면 서사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묘사다. 묘사 볼까요? 영희는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크고 얼굴 입술은 붓다. 시간이 바뀐 건 아니고 영희의 얼굴 묘사죠.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크게 보면 설명, 논증, 묘사, 서사인데 알겠죠? 요 네 가지를 구별하시고 설명하는 말하기 화법에서 서사하고 묘사가 어디 들어간다? 설명에 들어가구나. 이게 바로 설득입니다. 이 설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설득을 논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논증이 뭐에 줄임말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뜻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논증 그래요. 설득 볼까요? 개념 말로써 다른 사람의 사고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말하기. 논증이 설득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명제 이거 필요 없고요. 니은 논거라는 단어 정도만 알아두세요. 논거가 뭐냐면 논리적인 근거 줄임말인데 그냥 근거를 논거 그래요. 논증은 주장이 근거를 뭐라 그래? 논거. 알겠죠? 넘깁니다. 자, 471쪽. 디귿 추론이 나와 있습니다. 추론 빨간색 밑줄. 추론을 다른 말로 추리라고 합니다. 추리. 자,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리하잖아. 추론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는 거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누가 범인이다 추리하죠. 그 추리를 추론 그러는데요. 추론 옆에 보세요.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A 연역법, B 귀납법 밑줄. 자, 연역법과 귀납법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연역추론, 귀납추론. 또는 연역법, 귀납법 그럽니다. 연역추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역추론은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거를 연역추론 그럽니다. 귀납추론은 그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게 귀납추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결론을 찾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가 결론이 아니고 고로 나는 죽을 것이다가 결론이잖아요. 이거 추론 물어볼 때 결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 더 넓은 범위야? 이게 훨씬 넓은 범위죠. 더 넓은 것은 일반적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했어. 그래서 연역추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또 누구도 죽었다. 소크라테스와 이순신은 사람이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그러면 결론이 고로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야?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뭐야? 귀납추론. 알겠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시험 나오면 왕창 틀려요. 일단은 종합반에서 이 정도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귀납추론.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연역추론.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73쪽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증법. 변증법은 뭐냐면 정반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논리를 정으로 폈을 때 그거를 반박하는 게 나와. 반대 의견. 이게 어떤 상반된 두 의견, 서로 상반된 두 의견을 합치는 거야. 얘가 결론이야. 사람이 행복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건강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결론이야. 아, 그래? 그렇다면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뭐야? 변증법. 알겠죠? 두 개, 서로 상반된 두 개를 합치는 거. 이게 변증법입니다. 알겠죠? 그 변증법 예문 한번 볼까요? 독서를 할 때는 정독이라는 것은 자세히 읽기. 독서할 때는 자세히 읽어야 한다.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그랬어요.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독을 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렇다면 그러므로 독서는 정독과 다독을 둘 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야 된다. 이게 뭐야? 변증법입니다. 알겠죠? 자, 한 장을 넘기면 논중에 오류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랬잖아.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죄인이다. 고로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결론이 좀 이상하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걸 다 아는 게 중요해요, 실은. 알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연면의 호소한 오류, 다른 말로 동정의 호소한 오류 있잖아. 이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봤던 것은 아주 옛날식이에요. 최근에는 그냥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보기의 오류를 줘. 이 보기하고 똑같은 오류를 다음 4개 중에 골라라.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 정도가 오류를 딱 주고 이 오류는 어떤 오류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에 호소하는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열에 하나 정도? 알겠죠? 그럼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오류를 말하군. 그 용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종합반이라 다 하지는 못하고요. 꼭 알아야 될 건 몇 개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맨 밑에 원촌봉쇄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물의 돋부리기라는 게 있는데 덧부려 보세요. 반론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아예 반론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촌봉쇄 오류라는 것은 반론의 기회를 아예 주지를 않는 겁니다. 반박하면 안 된다는, 밑에 볼까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일에 불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불참하고 싶은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불참 안 하는데 반박의 기회가 없죠. 이런 게 뭐야? 원촌봉쇄 오류입니다. 알겠죠? 반박의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 그 다음 475쪽 두 번째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이거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 사람의 현재 처지, 현재의 직업, 현재의 상황, 현재 네가 처해진 상황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여당이야 야당이야 물어봤고 야당이야 그럼 무조건 비판했겠네 이렇게. 그지? 여당이야 무조건 칭찬했겠네 이렇게. 이것도 오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당이 무슨 당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고 하는 오류.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자료 오류 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는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거야. 한두 번 그런 걸 가지고 매번 그런 것처럼. 한두 번 그런 걸 가지고 매번 그런 것처럼. 자, 밑에 예문 보세요. 어제 버스 안에서 본 중학생은 예의가 없었다. 이로 봐서 요즘 중학생들은 전부 예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 번 딱 보고 이렇게 전체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성급한 일반의 오류. 그 다음 넘겨서 두 번째,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흑백 논리 오류. 다른 말로 흑백사고의 오류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분법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분법적 오류, 이분법적 사고 오류. 흑백 논리, 흑백사고. 이 사람은 사고 논리가 흑색, 백색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흑색 아니면 무조건 백색, 백색 아니면 무조건 흑색. 이분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자, 밑에 보세요. 예문 보세요. 그는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같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감정을 싫어한다, 사랑한다 외에도 많죠. 그냥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 그런 오류가 뭐야? 흑백 논리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줄 띄고 의도 확대 오류입니다. 의도 확대 오류는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내 의도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내 의도는. 근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결론이 나온 거야. 근데 너 그러려고 했지? 라고 그 사람 의도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의도 확대 오류입니다. 볼까요? 이 녀석 돌 한가운데서 놀고 있다니 너 죽고 싶어서 거기 놀고 있어? 한 겁니다. 아이가 돌 한가운데 노는 것이 죽으려고 놀았겠어? 그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의도를 뭐 하는 거야? 확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순환 논증의 오류, 다른 말로 선결 문제 해결 오류라고 하는데, 논증이 순환인데 계속 그 말은 앞에 했던 조건 있죠. 그거하고 결론이 똑같아. 똑같은 말 반복. 똑같은 말 반복을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밑에 볼까요? 철수는 불량한 학생이다. 왜냐하면 학생과에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학생과에서는 그가 불량한 학생이기 때문에 징계했겠지. 그래서 철수는 불량한 학생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477쪽 위에 합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 자, 합성의 오류는 어떤 부분을 합쳐도 그 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특성을 합쳐도 전체가 있어도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지만 화학 반응은 섞었는데 그 원래 특성에서 멀어지고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거는 합성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분해의 오류는 전체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쪼개도 부분으로 쪼개도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분할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 3번의 언어적 오류에서 애매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매 오류가 방금 내가 말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애매 오류는 다이어나 동음이어로 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간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감옥에 간다. 나는 죄인이다 하면 이 위에 있는 감옥에 가는 죄인은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죄인일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 기독교 원죄설이고, 부모 앞에 죄인이다 하면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야. 이런 것들은 뭐야? 다이어 동음이어 작지는 않죠. 그죠? 이런 거에 의한 오류를 애매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줄 띄면 은밀한 재정의 오류도 같은 내용인데, 은밀한 재정의 오류 볼까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요즘 세상에 뇌물을 거부한 사람은 분명히 미쳤어. 그러므로 그도 정신병에 가야 한다. 앞에 미친 사람과 뒤에 뇌물을 거부한 사람, 미친 사람은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럼 아까 애매 오류랑 똑같지? 근데 차이는 뭐냐면, 애매 오류는 그 죄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지만
미친 사람이 미친아라는 뜻의 뇌물을 거부했는데 미쳤다 한 것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사전에 없는 것을 정의한 것을 은밀한 재정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있거나 없거나 지 마음대로 정의를 다시 했지. 그러니까 애매의 오류나 은밀한 재정의 오류를 논중에서는 같은 걸로 많이 봅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다만 사전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 시간에 배워보시는 분 잠시 쉬었다 할 텐데 나머지 것도 오류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알겠죠? 읽어보시고 쉬는 시간 막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